안녕하세요.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간혹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쁜 점 중 하나가 타인의 외모에 대해 쉽게 지적을 한다는 거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그냥 예쁘다, 못생겼다 하는 생김새가 아니라 얼굴에 난 작은 뾰루지부터 무슨 이유로 생긴지 모를 흉터까지 그냥 보고도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걸 불편한 시선을 보내거나 굳이 지적해서 상대방을 당황케 하는 상황을 많이 마주할 수 있죠. 별 생각 없이 던지는 악의 없는 말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저는 남을 배려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무의식적으로 남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제가 살면서 제일 마주하기 싫은 종류의 사람이기도 하고요. 아마 그건 저희 아버지의 영향이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지방 현장까지 나가서 일을 하셨던 터라 장기간 공사 일정이 잡히면 현장 근처에 원룸을 얻어 생활을 하셨었죠. 원래는 건설업체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생활할 숙소를 잡아주지만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곳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일하다가 사고 난다고 혼자 단기 임대로 원룸을 잡아 생활하셨던 거였어요. 지방에서 일이 잦았던 탓에 한 달에 거의 절반은 늘 집에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셋만 있었던 기억이 많았습니다. 15년 전 그날도 아버지께서는 지방 현장에 거의 한 달 가까이 가 계셨어요. 아버지는 현장에 아침에 나가 저녁 때까지 일을 하셨고요. 그래서 생활하던 원룸에 가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잠만 주무셨다고 해요. 밥을 차려 먹을 기력도 없어서 컵라면을 박스째 사다 쌓아두고 저녁은 늘 그렇게 대충 때우셨대요. 피곤에 찌든 아버지께서는 그날도 원룸에 도착해 쑤시는 몸을 어거지로 움직여서 라면을 먹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셨어요. 하지만 수많은 제대로 저희 아버지를 올감했고 렌지 위에 물은 팔팔 끓었지만 그 부글거리는 소리는 그 짧은 시간에 잠이 든 아버지를 깨우지 못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잠깐 잠든 한순간에 원룸에는 불이 났고 저희 아버지는 목숨은 건지셨지만 얼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입으셨어요. 얼굴과 목에 3도 화상을 입은 아버지께서는 몇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으셔야 했고요. 살려낼 수 있는 피부를 살려내고 제거해야 하는 피부를 제거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성형수술을 받아내셔야 했죠.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본인에게 쓰는 돈을 가장 아까워하셨어요. 원래 몇 년 내내 옷 한 벌 사서 입으신 적 없고 양말도 며칠을 고민하시고 시장에서 5개 묶음에 2, 3천 원 하는 가장 싼 걸 사시는 분이셨죠. 그러니 몇백, 몇천을 웃도는 피부 이식 수술을 하실 리가 없었죠. 어머니는 아버지께 다시 일을 시작하려면 최대한 피부를 복원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아버지는 사지 멀쩡한데 나 하나 써줄 곳 없을까? 얼굴이 무슨 상관이야? 누가 이 아저씨 얼굴 본다고? 라고 하시며 정말 최소한의 복원 수술만 받으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아버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더군요. 붉은 흉터와 울퉁불퉁하게 요철이 생긴 아버지의 피부는 당장 4명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아버지의 경제 활동을 무참하게 막아섰어요. 일용직 사무실에 가면 아버지는 매번 피부가 보기 흉측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그럼 일의 능률도 떨어지지 않느냐. 미안하지만 다른 일을 찾아봐라. 라고 퇴짜를 맞으셨어요. 여기저기 같은 말로 거절을 당한 만큼 아버지는 마치 달팽이처럼 거북이처럼 자신만의 껍질 속에 숨으셨어요. 얼굴의 흉터를 오히려 사고에서도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증거로 생각하신 분이 어느새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가 없으면 잠깐이라도 밖에 외출을 하지 못하게 되셨어요. 그때부터 간간히 식당 일을 해서 목돈을 벌던 어머니께서 일주일에 6번 하루 8, 9시간을 일하게 됐을 때였어요. 아버지를 써주는 곳이 없으니
어머니께서 실질적인 가장이 되신 거였죠. 그때 막 대학생이 된 저 또한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군대에서 전역한 오빠도 조금이라도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 목표로 했던 회사보다 한 단계 눈을 낮춰서 더 빨리 취업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의 인생을 더 팍팍하게 만들고 아버지가 모자 속으로 마스크 속으로 숨게 만든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을 증오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나가면 눈살을 찌푸리거나 뒤에서 수군대고 처음 보는 사이에 물에도 모르고 대뜸 아유 어쩌다 그렇게 되셨냐? 라고 묻는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외적인 면을 쉽게 지적하는 사람을 보면 저도 모르게 먼저 타박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걸 지적해? 그거 예의 없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점점 방어적이고 다소 공격적으로 변하는 저를 부드럽게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예비 남편이었죠. 제 예비 남편은 저희 오빠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가까운 동네에 살아서 종종 얼굴을 봤었거든요.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와서 같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오빠가 해주는 떡볶이를 셋이서 같이 먹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그냥 저희 오빠의 친구, 얼굴 자주 보는 동네 오빠 일일 뿐이었는데 제가 서로 성인이 되고 취업 준비로 바빠지면서 점점 멀어졌거든요. 예비 남편은 임용고시를 봐서 선생님이 됐는데 발령받은 고등학교가 집에서 멀어져서 자취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우연하게 저도 10년차 사회인이 됐을 때 만나게 됐어요. 바로 오빠의 결혼식에서 말이죠. 어라? 지윤아. 진우 오빠도 왔네? 당연히 오지. 형석이 결혼식인데. 너 취업했다는 얘기 들었어. 좀 어른스러워졌다? 오빠는 벌써 아저씨 티가 팍팍 나는데? 그래 임마. 나도 벌써 39이다. 제가 알기로는 오래 만났던 사람이 있던 걸로 아는데 결혼식에는 혼자 왔더라고요. 나중에 오빠에게 듣기로는 결혼 준비를 하기 전에 무슨 문제로 헤어졌다는데 정확한 이유는 오빠도 잘 몰랐어요. 아무튼 그날을 기점으로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옮긴 학교가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시작한 김에 종종 퇴근 시간이 맞으면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거나 술 한 잔을 하곤 했어요. 특별히 이성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예비 남편은 예전부터 저희 아버지 얼굴을 봐도 단 한 번도 놀라거나 조금 불편한 내색을 비춘 적 없는 사람이었기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거든요. 친구의 아버지니까 더 예의를 차린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아버님, 아버님이라고 하면서 저희 놀러 오면 저희 아버지와 바둑을 같이 두곤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버지께서도 예비 남편이 본인의 흉터를 빤히 바라보거나 아니면 후다닥 먼저 눈을 돌려버리지 않는 몇 안 되는 사람이라서 예전부터 예뻐하시긴 했어요. 그러다가 예비 남편은 제게 예상치 못한 감정을 내비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얼굴 보는 날이 많아지더니 나중에는 너무 당연하게 저를 데리러 와서 뭐지 싶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시간 낭비할 것 없이 제게 이성적으로 마음이 있다는 고백을 했고 저 또한 예비 남편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별다른 고민 없이 연인이 될 수 있었어요. 저희 오빠만 기겁을 하더라고요. 본인의 학창시절 친구와 동생이 사귄다고 하니 좀 싱숭생숭해 보이더군요. 2년 정도 만나면서 예비 남편은 늘 제게 책임감 있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랄까, 본인이 결혼하면 얼마나 가정적인 남편이 될 수 있는지를 어필했죠. 나중에 결혼을 하면 신혼집 정도는 본인이 해오겠다고 말했고 또 본인은 아이를 좋아하고 10여 년의 자취 경력으로 집안일도 잘한다고 말이죠. 근데 굳이 어필하지 않아도 예비 남편이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예비 남편이 저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죠. 근데 그 마음을 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예비 남편과 2년 정도 만나던 때에 저는 퇴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우연히 프랜차이즈 분식집 가맹점을 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퇴사 후에 분식점을 하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사무직은 평생 하기엔 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았거든요. 요식업을 해보면서 인생의 새로운 환기를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 아무래도 어느 정도 위험 감수를 하고 도전을 하는 건데 거기에 결혼 준비까지 하기엔 너무 빠듯했죠. 그리고 자리 잡느라 정신 없을 때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게 무책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루 날 잡고 예비 남편에게 이런 제 마음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훈이 네가 새로운 일 시작하는 게 우리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야. 오히려 결혼하고 안정적일 때 새로 오픈한 가게에서 일하는 게 옆에서 응원해 줄 사람도 있고 좋지 않아? 근데 만약 새로 연 가게 파리만 날리면 어떡해? 그대로 내가 짐이 되는 건데. 그게 왜 짐이 되는 거야? 오히려 네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으니 다행인 거지. 사자 직업 못지않게 선생님도 남자들 신랑감으로 인기 많은 거 알지? 내가 옆에서 서포트 제대로 해주고 응원도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나랑 결혼하자. 그 믿음직스러운 말에 그대로 넘어가 버렸네요. 저도 퇴사 후 혼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조금 막막하고 무서웠는데 옆에서 기댈 언덕이 되어준다는데 누가 마다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약속을 했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학창 시절부터 저희 집에 들락날락해서 결혼 전 굳이 새롭게 가족들에게 인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얼굴도 다 알고 뭐 하는지 다 알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식사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비 남편처럼 집에 놀러 가거나 한 적이 없어서 예비 남편의 가족을 말로만 들었지 완전히 처음 뵙는 거였어요. 예비 시댁의 첫인상은 가족들이 아주 호탕하다는 거였어요. 주유소를 운영하는 예비 시아버지는 키가 거의 190 가까이는 되어 보이고 등치도 크셔서 가면 뭔가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다소 산적 같은 외모와 다르게 말투는 굉장히 나긋나긋하셨죠. 아, 이번에 분식점을 차렸다고요? 젊은데 대단하네요. 그 음식 장사가 쉽지 않을 텐데 성격이 아주 대차고 시원시원한가 봐. 아주 마음에 들어요. 걸걸한 웃음소리 속에 다정한 말투가 왠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예비 시누이도 정말 착했어요.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다음 달에 자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가장 요주 인물은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시아버지와 같이 아주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처럼 보였어요. 늘 말끝마다 아, 나는 빈말을 못해서 내가 너무 솔직해서리 이런 말을 붙이셨는데 그 말처럼 말을 돌려 하지 않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저를 처음 보자마자 어라? 분식집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말라서 어째? 손님들이 저 가게는 맛이 없어서 사장도 가게 음식을 안 먹나 보다 하겠네.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그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하고 과감한 성격이시구나 라는 생각만 했네요.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직설적인 말투로 아주 호탕하게 신혼집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을 하셨거든요. 신혼집은 걱정 마라. 그 정도는 우리 장남 결혼하는데 기죽지 말라고 내가 마련해 둘 테니까. 뭐 크게는 못하고 방 2개짜리 아파트는 해줄 테니까 지훈이 너도 니들 쓸 혼수만 준비해라. 나는 영 간지러운 걸 싫어해서 괜히 예물예단 이런 것도 할 필요 없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시원시원하게 이건 하고 이건 귀찮으니 제끼고 라고 모든 결정을 탁탁 내리는 모습이 그때는 참 좋게 느껴졌어요. 알고 보니 그 호탕하고 솔직한 성격은 거름망 없이 할 말은 다 하는 무례함을 포장한 포장지였던 걸 그때는 미처 몰랐던 거죠. 처음 예비 시어머니의 솔직함이
그냥 솔직함이 아니라는 걸 안 건 상견례 자리에서였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본인의 성격처럼 액세서리를 할 때나 화장을 할 때도 참 가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날 몸에 두른 장식물만 합하면 아마 1kg는 좋게 됐을 거예요. 귓볼이 다 늘어질 정도로 커다란 귀걸이에 손목에 살이 찝힐 정도로 꽉 마는 금팔찌에 속담 하나가 떠오른 진주 목걸이. 그리고 대체 어디서 저런 유사한 색의 화장품을 샀을까 궁금해지는 두꺼운 화장까지. 상대적으로 수수하게 꾸미고 온 저희 어머니가 오히려 민망해질 정도로 과한 꾸밈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화장도 꾸미는 것도 참 거침없으시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시작한 대화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거침없는 게 아니라 무례하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사돈어른, 근데 왜 그렇게 꽁꽁 싸매고 오셨어요? 아유, 보는 내가 다 답답하네. 햇빛도 없는데 모자도 좀 벗으시고 선글라스도 좀 벗으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사부인. 제가 얼굴에 좀 심한 흉터가 있어서 아무래도 얼굴 맞대고 식사하기 좀 불편하실 겁니다. 어머, 저희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진우한테 먼저 들었어요. 예전에 사고로 화상 입으셨다고. 아니, 그 얼굴에 흉터 좀 있는 게 뭐 대수인가요? 이제 가족으로 이어질 사이에 얼굴 꽁꽁 숨기고 밥 먹는 것도 우습죠. 괜찮으니까 벗으세요. 계속 답답하셨겠어요. 시어머니는 상견례 날 혹시나 본인의 흉터로 인해 분위기가 망가질까 염려해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로 꽁꽁 싸매고 나온 아버지께 괜찮으니까 다 벗어버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어머니가 그렇게 괜찮다고 숨길 거 없다 해도 고집부리던 아버지께서는 사돈의 설득에 끝내 얼굴을 숨기고 있던 모자와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어버리셨어요. 근데 드러난 아버지 얼굴에 예비 시어머니는 호언장담했던 것과 다르게 알루미늄 호일이 구겨지는 것처럼 꼬깃꼬깃 구겨지는 걸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 처음 보면 놀랄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께서 바로 표정 관리를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비 시어머니는 구겨진 얼굴을 펴지 않고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대뜸 이런 소리를 내시더군요. 아이고, 아니 저게 뭐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이게 뭔가요? 사람 면전에 대고 저게 뭐냐고 침을 삼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얼굴을 보고 표정 관리를 못한 것처럼 저도 예비 시어머니의 터져나온 언사에 기분 나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내 예비 시아버지께서 큰 목소리로 재빠르게 대화를 돌려서 망할 분위기가 무너지지 않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의 표정은 이미 어두워지셨고 어머니나 저도 너무 불쾌했죠. 근데 예비 시어머니는 애써 예비 시아버지가 바꾼 대화 주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식사가 다 끝나갈 때쯤 또 가만히 저희 아버지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얼굴을 감추셨는지 알겠네요. 확실히 식사하면서 볼 얼굴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아유, 어머, 내가 너무 솔직했나? 그렇게 말하기엔 사부인 앞에 음식이 전부 거덜이 났는데요. 사람 얼굴 보고 비위 상한다 운운하려면 적어도 음식이라도 적게 드시지 그랬어요. 다시 저희 아버지 흉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말에 저희 어머니께서 참지 못하고 반격을 하셨어요. 확실히 예비 시어머니 앞에 있는 반찬들은 마치 음식을 담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깨끗했어요. 그 자리에서 싸움이 날 뻔했습니다. 얼굴의 흉터로 몇 년 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온 아버지께서는 주눅 들어 계셨지만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무례한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를 하셨어요. 사돈, 솔직하다는 말로 얼버무리기엔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불쾌하네요. 남의 얼굴 보고 음식 먹으면서 볼 얼굴이 아니다라고 하기 전에 본인이 내뱉는 말이 남들 비위를 상하게 하는지 먼저 생각 좀 하고 말하세요. 거참, 그냥 한 말 가지고 되게 어머니, 좀 가만히 계세요. 그래,
당신 좀 가만히 있어. 입이 열 때랑 닫을 때를 구분을 못해. 사돈, 사부인,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말을 가려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죄송해요, 장모님.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제가 두 번 다시 이런 일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끝까지 본인 잘못을 모르고 사과를 하지 않았지만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남편이 땀까지 흘려가면서 사과를 하는 모습에 저희 가족은 한 번 눈 감고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예비 시아버지는 또 한 번 사죄의 의미로 저희 부모님 댁에 한우 선물 세트를 보내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역시 주변 사람의 사과보다 본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넘어갔어야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 후로도 무례함과 솔직함을 구분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나 예비 남편, 그리고 제가 식사를 함께 하면서 저희가 살 동네를 의논했을 때였어요. 어차피 진우 너는 차로 출근할 거고 나중에 발령이 어디로 날지 모르는 거니까 동네 선택할 때 아무래도 지훈이 분식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겠구나. 네,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지훈이 너는 집 받으면서 입 싹 씻는 거니? 네? 저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수를. 아니, 그런 거 말고 니들 쓰는 거 니가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너희 돈 관리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 어머니, 그건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넌 시끄러. 지훈아, 너 이제까지 진우 돈 관리 내가 한 거 알고 있니? 네, 들었어요. 설마 그걸 바로 네가 가져가려고 생각하진 않았겠지? 진우 선생하면서 받은 월급 지금까지 불릴 수 있었던 게 다 내가 직접 관리를 해서야. 그러니까 너희 결혼해서도 돈 관리는 나한테 맡겨라. 내가 집도 해주는데 돈 나갈 데가 크게 어디 있겠어. 생활비만 따박따박 내가 나눠줄 테니까 나머지 저축은 나한테 맡겨. 내가 영 마음이 안 놓인다. 내 아들 월급 관리 다른 애한테 시키는 거.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결혼 후에도 부부의 공동자산을 부모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있나요? 저랑 남편이 무슨 금치산자도 아니고 둘 나이를 합치면 거의 80인데 돈 관리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급작스럽게 치고 들어온 시어머니의 말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안 되겠다 판단돼서 단호하게 말을 했죠. 다른 애가 아니라 이제 어머니 며느리고 이 사람 부인인데요. 저희가 돈이 들어오는 족족 써버리는 것도 아니고 저도 대학생 때부터 돈 벌고 돈 관리도 제가 직접 했어요. 처음 자취할 때 전세금도 제가 첫 직장에서 꼬박꼬박 저축한 돈으로 했고요. 어머님께서 어머님 아들 돈 관리하는 걸 못 믿으시겠다면 이 사람 월급만 어머님께서 관리하세요. 제 돈은 제가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예, 너는 집도 얻어가는 애가 왜 그렇게 욕심이 많니? 시댁에 집 받아가면서 그 정도도 양보 못해? 제가 번 돈 제가 관리하겠다는 게 왜 욕심이에요? 어머님도 참 말씀 재밌게 하시네요. 그리고 처음부터 신혼집 받는 조건으로 경제권 어머님께 넘기는 거였으면 저는 그냥 집 안 받는다고 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물러도 괜찮아요. 집도 저희가 해결하고 돈도 저희가 관리할게요. 돈 관리 잘한 덕분에 집 정도는 문제없이 구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돈 더 벌어서 모으면 자가 마련도 문제 없고요. 약속된 신혼집을 안 받아도 된다는 제 말에 예비 남편이 오히려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어머니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일을 이렇게 만드냐. 집은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약속하셨으니 물을 생각하지 마시고 돈 관리도 이제 저랑 이 사람이 하겠다고 나이 40 넘어서 부모님이 돈 관리한다고 하면 남들이 욕한다고 우두두두 말을 쏟아냈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긴 했지만 끝까지 저를 노려보는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네요. 그 외에도 결혼 준비 중에 시어머니의 태클은 계속됐습니다. 제가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는 날 꾸역꾸역 쫓아와서 제가 드레스를 입을 때마다 사람 속을 끓게 만들었어요. 드레스를 하나씩 갈아입을 때마다
뭐든 허리가 두꺼워 보인다. 뭐든 팔뚝이 두꺼워 보인다라고 하면서 지윤이 너 결혼식 전까지 살 더 빼야겠다. 나는 그래도 네가 좀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아니네. 라고 사람 속을 벅벅 긁었어요. 아니 키는 저보다도 작아서 150cm를 겨우 넘고 몸무게는 거의 저보다 10kg는 더 나가 보이는 분께서 왜 남의 외모에는 저렇게 박하게 구는 걸까요? 저와 함께 간 저희 어머니께서도 계속되는 예비 시어머니의 외모 지적에 짜증이 나셨는지 사돈, 아직도 입조심 못하시네요. 라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또 하루는 주말에 저를 시댁으로 부르셔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다짜고짜 저한테 된장찌개 한번 끓여봐라. 계란말이 한번 만들어보고 나물 몇 개 간 좀 맞춰봐라.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요리를 얼마나 하나 테스트를 하기 위해 부르신 거였어요. 내 아들은 식탁에 국이 없으면 밥알을 못 넘기는 애야. 어머님도 참 아들을 약하게 키우셨네요. 국이 없으면 밥도 못 넘기고. 어머 얘 말하는 거 봐라.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차려 먹이라는 거 아니니? 어머님한테나 밥 먹여 키워야 하는 자식이지. 남편이 무슨 제 아들이에요? 둘 다 곧 마흔인 성인인데 시간 남는 사람이 알아서 차려 먹는 거죠. 그리고 자취도 남편이 더 오래 해서 저보다 요리할 줄 아는 게 많을 거예요. 참나, 얘, 너는 결혼을 뭐하러 하니? 남편한테 밥 차려주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 단계부터 마치 저를 관리 감독하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도 혹시 여기서 고개 숙이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지뢰밭이 펼쳐질까 싶어서 지지 않긴 했어요. 하지만 점점 지쳐가는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종종 이런 예비 시어머니의 만행을 예비 남편에게 토로하긴 했지만 처음에만 제게 공감해줬지 나중에는 오히려 본인이 지겨워하더라고요. 초반에 시어머니가 제 외모 지적을 마치 취미처럼 해서 속이 상해 말을 했을 때는 예비 남편은 제게 사과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좀 그래. 나애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살쪘다, 뱁새 눈이다, 외모 지적 많이 받고 살아서 힘들어했거든. 이번에 독립하는 것도 그걸로 어머니랑 싸우는 거 지겨워서 집 나가는 거나 다름없고. 아가씨는 어머님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본인이랑 똑 닮은 딸도 밉다고 하는데 남의 딸 외모 지적도 쉽게 하시는 거겠지. 미안해.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분이라 당장 고치지 못해도 내가 잘 말해서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할게. 처음에는 이렇게 잘 달래주던 남편은 하나둘 예비 시어머니의 어처구니 없는 만행이 늘어나고 제가 예비 남편에게 털어놓는 이야기가 늘어날수록 점점 듣기 지겨워하는 모습을 비췄습니다. 근데 본인 어머니가 저지른 일인데 왜 본인이 지겨워하는 걸까요? 지겹고 지치는 건 오히려 저겠죠. 앞서 말했던 요리 테스트 얘기를 듣고 예비 남편이 처음 내뱉은 말이 뭔지 아세요? 너 근데 나 밥도 안 차려주려고 했어? 였습니다. 참나. 그래서 저도 너는 나한테 밥 얻어먹으려고 결혼하니? 라고 대답했네요.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다가 그래도 밥은 차려줄 수 있지. 라고 중얼거리더군요. 아마 그때부터 제 속에서 이 결혼을 과연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싹을 텄던 것 같습니다. 연애 때는 미처 몰랐던 보고 그냥 넘길 수 있었던 점들이 스멀스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전에도 청첩장 사건이 있긴 했는데 그건 본 사건에 비해 너무 사소한 거라 결정적이진 않았어요. 그맘때쯤 결혼 준비와 동시에 예비 시어머니의 태클, 또 새로 오픈한 분식점 일이 바빠서 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본가로 가서 어머니 앞에서 시끄러운 속을 다 꺼내 보이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죠. 어머니는 이건 네가 참아라. 이건 짚고 넘어가라. 대화해서 풀고 가야 한다. 이건 지금 확실히 해둬야 한다. 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꼭 마지막에는 그래도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둬. 이혼보다 파혼이 훨씬 쉽다는 말도 해주셨죠. 그날도 분식집 정기 휴일날 본가에 가서 어머니와 달달한 케이크를 앞에 쌓아두고 속을 털어내고 있었어요. 근데 양반은 못 된다고 한창 예비 시어머니의 흉을 보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 어머님 전화다. 왜 또 전화했대? 일단 받아봐. 또 늦게 받아다고 성질 부릴라. 무섭게 진동하는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받으니 예비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너희 아버지 니들 결혼식에도 예전처럼 선글라스에 모자 쓰고 오신다든?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세요? 아니, 아무래도 중요한 사람들 다 모이는 자리에서 그렇게 칙칙하게 선글라스 쓰고 혼주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흉볼 것 같지 않니? 실내에서 모자 쓰고 있는 것도 보기 안 좋고. 그런 걸로 흉볼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요. 막상 신경 쓰는 사람도 얼마 안 될 거예요. 얘가 이렇게 순진하다. 인간들이 얼마나 사사건건 트집 잡아서 뒷말하는데. 의문스러운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제 미간에 점점 고립해이자 앞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어머니는 입 모양으로 제게 스피커폰으로 바꿔봐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조용히 스피커폰을 바꿔서 휴대폰을 어머니와 제 사이에 놨어요. 이내 쩌렁쩌렁한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주방 식탁 위에 울려 퍼졌어요. 내가 아는 아줌마들한테 들어보니까 요새 결혼식에 무명 연예인 불러서 자리 채운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하는 말인데 사돈 어른도 그날은 그냥 댁에서 쉬시라고 하고 용모 단정하고 나이대 비슷한 배우 하나 불러서 사부인 옆에 앉히는 게 어떻겠니? 네? 어머님 지금 진심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왜 딸 결혼식에 못 오고 대역 배우를 써야 하는데요. 설마 얼굴에 흉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그날 사람이 100명은 넘게 올 텐데 사돈 어른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면 상처도 되고 불편하지 않겠니? 결혼식에 어머님처럼 예의 없게 저희 아버지 얼굴에 상처 불편하게 쳐다보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면 저도 결혼식에 안 부르고 싶네요. 얘가 둘러 말했더니 못 알아듣네. 내가 너희 집에서나 아들한테서나 입 조심하라는 말 들어서 좀 빙 둘려서 말했는데 답답해서 그냥 터놓고 말해야겠다. 사람들 초대한 경사에 네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 보기 힘들어하는 흉 있는 사람 오면 분위기 다 망쳐.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나나니 시애비한테 사돈 얼굴을 왜 저러냐고 물을 텐데 창피해서 그거 일일이 다 어떻게 설명하니? 좋은 말 할 때 내 말 듣고 내가 대역 배우 알아볼 테니까 듣자 하니 이거 너무하잖아. 아니 뚫린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인 줄 알아? 뜻도 모르고 계속되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벌겋게 있던 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셨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도 놀랐고 예비 시어머니도 전화 너머에서 놀랐는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어머, 이게 누구야? 사부인? 어디서 흉이니 창피하니 뭐니 하고 있어? 야, 당신은 당신 존재 자체가 흉이고 네 가족한테 수치인 거 그쪽만 모르지? 밀면 지구 끝까지 대굴대굴 굴러갈 것 같은 몸뚱어리 가진 게 지 외모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왜 남의 얼굴에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지적질이야 지적질이. 야, 내 남편 얼굴에 있는 흉은 암으로서 제 기능은 할 수 있다만 네 그 썩은 인성은 수천 수억을 투자해도 못 고칠 거다.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나는 다 애들 결혼식을 위해서. 참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너 같은 무식한 여자랑 엮이는 게 무서워서 이제라도 이 결혼 내가 반대할 거다. 내 딸은 너 같은 몰상식하고 입조심할 줄 모르는 시애미 며느리로 안 만들 테니까 파혼하고 불쌍한 네 아들 앞길이나 걱정하셔. 어디 무식한 시애미 꼴 보기 싫어서 어떤 아가씨가 며느리 되겠다고 하겠어?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말 다 했나? 당신 아들, 내 딸 만나기 전에도 결혼 준비하려다가 헤어진 아가씨 있다며? 멀쩡하게 돈 잘 버는 선생에 말끔하게 생긴 애가 왜 파혼을 당했나 했더니 당신 보고 도망갔던 거였네. 이래서 다른 여자가 버린 남자는 죽는 게 아니라고 했어. 버려진 이유가 다 있으니까. 더 이상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입 단속이나 잘하세요. 입 단속할 자신 없으면 좀 꼬매고 다니던가. 분노로 부들부들 떨던 어머니는 그렇게 소리를 빽 지르고 바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리셨는지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고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그리고 저를 가만히 보시더라고요. 속은 후련하긴 한데 독단적으로 딸의 결혼을 파혼 내버렸다는 생각에 조금 눈치가 보이셨나 봐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나 행동에 틀린 거 하나 없었어요. 잘못은 모두 예비 시어머니가 있고 어머니는 참다 못해 폭발하신 것 뿐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예비 시어머니가 조잘조잘 떠드는 말에 간당간당 남아있던 감정도 똑 부러져서 진짜 남은 선택권은 파혼뿐이라는 결정을 낼 수 있었고요. 걱정하는 어머니께 걱정 마시라고 어차피 나도 이런 인간하고 엮이고 싶지 않고 만일 예비 남편이 예비 시어머니와 연을 끊지 않는 이상 파혼해버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예비 남편의 집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이미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방금 있었던 일을 전해 들었는지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니 화가 단단히 나셨어. 장모님이 무슨 말 한 거야? 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어머님한테 뭐라고 들었는데? 아니, 장모님이 다짜고짜 결혼식을 마음대로 진행한다고 한 소리 들었다고 오해한 것 같다고 하시는데 대체 무슨 일인데 말 좀 해줘. 딱 보기에도 본인이 말실수하고 잘못한 건 싹 빼고 그저 억울함만 토로한 것처럼 보이더군요. 헛웃음이 나오는 걸 간신히 목구멍으로 삼키고 그날 있었던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해 빠짐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예비 남편의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됐고 제가 말이 끝났을 땐 이마를 손바닥으로 짚고 땅만 보고 있었네요. 나 더 이상 어머님이 무조건 저지르고 보는 무례한 말들 못 참아. 예전에 당신이 했던 말처럼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어? 그래서 뭐 파혼하라고? 아니면 나한테 우리 부모님하고 연이라도 끊으라는 거야? 할 수나 있고?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냐? 솔직히 지금까지 너 결혼 준비하면서 징징거리는 거 다 들어줬는데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너처럼 시댁에 뭐만 하면 불만인 며느리는 뭐 많은 줄 알아? 뭐? 지금 내 탓도 있다는 거야? 애초에 당신 어머니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한테 징징거릴 일도 없었어. 따지고 보면 어머니도 다 내 생각하고 너 생각하다가 실수하신 건데 그렇게 잘잘못 따지고 싶어? 솔직히 장인어른 얼굴 남들이 보고 한 소리 나올 만 하잖아. 남들 눈 신경 쓰느라 너네 식구 피해의식 생긴 건 알겠는데 괜히 나나 우리 어머니 걸고 넘어지지 마. 너 말 다 했냐? 뭐? 피해의식? 와, 나는 그래도 지 엄마보다는 조금 나은 줄 알았는데 딱 수준이 니네 엄마랑 똑같구나. 그래, 그 부모의 그 자식이겠지. 낳아봤자 얼마나 낫겠어. 그냥 네 엄마는 본인 무식한 거 창피한 것도 모르고 너는 그나마 뇌가 조금은 젊어서 창피한 건 알아서 네 무식한 거 숨기는 거였네. 됐다. 수준 안 맞는 놈이랑 무슨 말을 더 하겠어? 이대로 그만두자. 돌이킬 수 없는 때 후회하고 도장 찍는 것보다 도장 찍기 전에 그만두자고. 야, 너 진짜 나랑 파혼할 거야? 고작 이런 일로? 고작 이런 일? 우리 가족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게 잘못인 줄도 모르는 인간들이랑 어떻게 가족이 되니? 나는 너나 너네 가족 같은 인간들이랑 못 살아. 아니, 벌써 청첩장 다 돌렸는데 이제 와서 파혼이라고? 너 제정신이야?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너 같은 거랑 결혼 안 한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누가 그렇게 청첩장을 빨리 돌리래?
내가 원한 디자인은 시안이 늦게 나온다고 지 엄마랑 같이 독단적으로 촌스럽고 싼 청첩장 만들어서 지들이 먼저 돌린 거면서 누굴 탓해? 고작 그거 몇 장 때문에 남들 눈 신경 써서 평생 후회할 결혼을 하라고? 일 없어. 그리고 누가 누구한테 남들 눈 신경 쓰고 피해의식 있다고 해? 피해의식 있는 건 너나 네 엄마겠지. 저는 그대로 예비 남편에게 파혼 통보를 하고 뒤돌아 나와버렸어요. 진짜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건지 맨발로 저를 따라 나와서 제게 계속 후회할 거라고 뭐 이런 걸로 파혼이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서 제 마음을 더욱 단호하게 만들었죠. 길가까지 따라와서 팔을 잡고 늘어지면서 나중에는 호통까지 치길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까지 요청했어요. 경찰을 좀 불러달라고요. 지나가던 친절한 아주머니 한 분이 정말 휴대폰을 들어서 신고를 하려는 걸 본 예비 남편은 신경질을 내면서 제 팔을 놔줬어요. 그래도 끝까지 제 뒤통수에 대고 네가 어떻게 나랑 파혼이냐고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오히려 그런 추태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파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단단해졌어요. 계약한 예식장도 취소하고 주문하려고 했던 혼수도 싹 다 반품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소소한 선물들이나 받은 프로포즈 반지도 예비 남편, 아니 그 인간의 집으로 택배로 보내버렸어요. 택배가 도착지에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득달같이 그 인간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울리는 전화를 다 무시하고 번호도 아예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포기하지 않더군요. 제가 하는 분식집 앞까지 찾아왔고 집 앞까지도 찾아와서 저를 물고 늘어졌어요. 처음에는 와도 무시하고 쳐다도 안 봤는데 분식집 주 고객이 학생들인데 그런 손님들에게 추태를 보일 순 없잖아요. 누구 장사 망칠 일 있냐고 경찰 부르기 전에 그만 오라고 해도 신고하라고 제 마음을 돌리기 전까지 본인도 안 돌아갈 거라고 하더군요. 나중에는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 인간과 오랜 친구 사이인 오빠에게 그 인간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죠. 오빠도 그 인간과 그 인간 어머니가 저나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알기에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 인간을 만났다고 해요. 깔끔하게 단념시키기 위해 그렇게 만난 자리에서도 그 인간은 저희 오빠에게 제 마음 좀 돌리게 도와달라고 이제 반성했다고 가족들에게도 공개적으로 사과하겠다고 했지만 오빠는 구체한 꼴 보이지 말고 이쯤에서 관두라고 했다고 하네요. 제가 마음을 돌려도 이제는 오빠 본인이나 부모님이 이 결혼 반대할 거라고 두 번 다시 얼굴 마주치지 말라고 하고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나선 후로 그 인간은 같은 친구들 모임에서도 아예 퇴출을 당한 것 같았고 두 번 다시 저를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인간은 이제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지만 그 인간의 어머니가 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밤 10시에 분식집을 마감하는데 마주치기 싫은 얼굴이 저를 찾아왔어요. 예비 시어머니였던 사람은 조용히 가게로 들어와 쭈뼛거리면서 말했어요. 진우가 이제 학교도 안 나간다. 내가 집으로 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그걸 저한테 어쩌라고요? 이제 저랑 상관도 없는 일인데 그쪽 가족 일은 알아서 하세요. 예, 하루 이틀 만난 사이도 아니고 2년을 넘게 만났잖니. 넌 진우 걱정도 안 되니? 막말로 진우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 2년의 시간을 물거품으로 만든 게 바로 그쪽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쪽을 닮은 게 죄라면 죄겠죠. 그래,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다 잘못했어. 괜한 참견해서 실수한 것도 아들 잘못 키운 것도 다 내 탓이니까 딱 한 번만 우리 진우 좀 만나주렴. 어? 사람 한 명 살린다 치고. 고작 그런 걸로 사람 안 죽어요. 남의 아버지 얼굴에 흉이니 뭐니 운운하기 전에 이렇게 될 걸 생각하셨어야죠. 그쪽 가족이 소중하고 귀하면 남의 가족도 그만큼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걸 좀 아세요. 이제 문 닫아야 하니까 나가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그쪽이나 그쪽 아들이나.
아직도 더는 말도 못하고 어깨만 축 늘어뜨린 채 가게를 나가는 예비 시어머니였던 사람의 뒷모습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친구들하고도 그런 이상한 일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웃지만 그때는 심각하게 우울했어요. 2년을 사귀면서 내가 결혼하겠다 결심한 사람이 정말 속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니 충격이었죠. 그래도 평생 함께 동반자로 살겠다라는 생각이 든 사람인데 실상은 지 가족의 잘못을 덮기 위해 쉽게 내 가족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인간이었던 겁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한숨이 나왔고 행여 그런 연애 기간 동안 그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봐도 내가 모른 척 넘어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제 자신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결혼도 쫑이 나고 혼자인 채로 39살이 됐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후회는 없네요. 내 가족이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는 걸 감수하고 할 정도로 뭐 대단한 결혼도 아니고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평생을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간혹 정말 발을 빼야 하는 순간에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라는 두려움 때문에 눈앞에 선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더 흐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일을 제대로 잡으려고 해도 때를 놓쳐서 더한 걸 희생하고 감수해야 할 수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무서워해서 주눅들기엔 인생은 너무 길고 그렇게 두려워서 움츠러들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되지요. 부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서 어떤 상황에서든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